안녕하십니까? 과학저술가 이은희입니다. 여러분은 한 개의 시험관이 전 세계로 뒤집는다 라는 구호를 아십니까? 이 구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의 날 행사에서 사용되었던 구호인데요. 현재 정부는 4월을 과학의 달, 그리고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지정이 된 것은 1967년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가 처음 출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관이 나오는 구호는요, 이보다 훨씬 전인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이미 사용되었던 구호인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에게는 정부에서 과학을 육성하기 전에 이미 민간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꼭 80년 전 1934년에 처음 개최되었던 제1회 과학대회 행사와 이를 일궈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 김용관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학과 그리고 과학의 날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용관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용관 선생은 1897년 서울에서 아주 부유한 유기상의 아들로 출생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 유업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떠났던 당시로선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사실 편안할 수 있었던 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유학 중에 돌연 귀국한 김용관 선생은 1924년 조선 최초의 발명가들의 모임인 발명학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발명학회는 말 그대로 발명가들을 지원하는 단체였는데요. 선생이 발명학회를 결성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최신 문물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먼저 경험했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 분야들 중에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 발명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서 발명학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도한 발명학회는 곧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 학회 파급력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명학회는 거의 김용관 선생 개인의 모임이었기 때문에요, 실질적 실무자도 선생 혼자뿐이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인맥도 별로 없었던 20대 젊은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발명학회가 실패한 더 큰 이유는요, 당시 사회의 미성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20년대 조선은요, 아직 발명이라는 주류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죠. 이는 당시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그 퍼센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특허 자체도 굉장히 적었을 뿐더러 전체 특허의 겨우 6%만이 조선인이 낸 특허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존재 기반 자체가 허약했으니까요, 발명학회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죠. 하지만 사라진 것 같았던 발명학회는 1930년대 들어서 재건의 불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발명학회가 사라진 이유도, 재건된 이유도, 이후 다시 쇠퇴한 이유도 사회의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23년부터 국내에서는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조선의 지식인들 중에서는요, 대규모 일본 자본에 대응해 우리에게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업 융성을 통해서 민족의 독자적인 산업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과학기술이나 발명, 특허 이런 것들을 눈뜨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를 기회로 삼아서 김용관 선생은 1932년 드디어 발명학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발명가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과 지식인을 규합하여 더 큰 규모로 재편된 발명학회는요, 이전과는 취지도 이념도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발명가들을 지원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대행 업무를 하겠다는 발명학계의 취지는요, 이때 실제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졌는데요. 새로 재편된 발명학회는요, 여기에 더해서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 지식의 보급과 기술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은요, 조선 전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식층이었던 발명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즉 조선 민중 전체에 과학과 기술, 그 지식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화고등보통학교 교사이자 발명학회 재건 멤버였던 김창태 선생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발명학회는 재건되면서 민중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학 잡지인 과학조선을 발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창간 후에 김창태 선생은 문화사상으로 본 현대조선이란 글을 통해서 서양과 일본이 발달하게 된 계기를 분석하게 됩니다. 서양과 일본은 과학을 정치와 경제, 종교 및 기타 사회 전반의 기초로 삼고 모든 일의 과학적인 방법, 즉 관찰과 실험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과학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군사적이고 국제적인 우위를 지탱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국제적인 생존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회 전체를 과학화해서 과학의 조선을 건설하는 운동이 긴급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과학화를 통한 국력의 강화를 주장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주장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20년대 김용관 선생이 발명학회를 만들 때도 있어 왔던 주장인데요. 1920년대와 달리 1930년대는요. 이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발명학회 재건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지식인과 지도층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학의 민중화라는 취지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과학 지식 보급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잡지 발간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대중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과학을 기념하는 과학데이 행사였죠. 그런데 언제를 과학데이 행사일로 잡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선 최초의 과학기념일이니까 그 날도 의미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김용관 선생은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지정하자고 요청을 하고 이것이 통과됩니다. 왜 하필 4월 19일일까요? 지금의 4월 21일과 다르죠? 사실 4월 19일은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서거일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서양 과학자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과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발명학회임에도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 다윈을 선택한 거는요. 재건된 이후의 발명학회의 성격이 단순한 발명가들의 단체가 아니라 민중의 과학화를 위한 단체임을 천명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인류의 과학적 기원을 밝힌 인물인 다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윈의 서거일을 과학데이로 지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다윈 서거 51주기인 1934년 4월 19일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데이 행사는요, 예상외로 매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루어졌던 기념식 및 강연회에는 예상보다 많았던 80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했고요. 이틀 후에 열린 과학활동사진 상영회, 즉 과학영화제에서는요. 무려 8,000명의 관중들이 몰려서 주최 측이 굉장히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김용관 선생은요. 이 과학데이 행사를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1934년 6월 1일에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과학 지식 보급회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중의 과학화에 나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하여 1935년 4월 19일에 개최되었던 제2회 과학대회 행사에서는요. 행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요. 시인 김억이 작사하고 홍낙파가 작곡한 과학의 노래가 만들어져서 불려질 정도였고요. 악단과 자동차를 동원해서 시가행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동원된 자동차의 규모가 54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발명학회와 과학지식 보급회는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위상과 의지를 보여주게 되었죠.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발명학회와 과학지식 보급회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5년 2회 과학대회 행사를 기점으로 눈에 띄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탄압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과학지식 보급회와 발명학회의 행동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던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과학화라는 것이 결국 조선의 백성들을 더 개화시키고 더 지식층으로 만들어서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듬해 열린 제3회 과학대회 행사에서는요. 모든 5개 행사가 금지되고 행사 자체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용환 선생조차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투옥이 되면서 행사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 지식인들의 독자적인 단체였던 발명학회가 그 주도권이 친일단체였던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취지를 잃게 되고요. 이에 낙담한 김용관 선생은 1940년 아예 손을 떼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 김용환 선생이 낙향한 이후 과학지식 보급운동도 갈피를 못 잡고 흩어지면서 과학을 알리고자 했던 노력들도 모두 새를 잃어가게 되었죠. 사실 김용관 선생이 주도하고 조선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낸 민중의 과학화 운동의 표출, 이 과학대 행사는요, 안타깝게도 외부의 압력으로 억지로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과학화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근대화를 고대하고 열망했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처럼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요, 과학 지식 보급 운동 자체가 일종의 독립운동과 연관되어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훗날 과학자는 곧 애국자이며 과학을 공부하는 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일종의 단순 등식으로 치환되면서요, 과학에 상당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한편으로는요, 과학과 과학자의 본 모습을 약간은 왜곡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죠.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암울했던 시절에 과학적 사고방식의 중요성과 기술적 가치의 실용성을 알아채고 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과학의 날, 여러분들은 이 과학대회 행사와 김용관 선생의 열정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있어 과학과 과학의 날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